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풀이에 앞서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행하는 기본 자세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과목의 40문제 중에 상당수의 문제들이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수를 가지고 진도 순수에 따라서 주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실전에 나오는 문제의 상당수가 이 여러 부분에서 공부했던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교재를 딱 펴가지고 1번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 기본수의 앞부분에 한해서만 지문 5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수의 저 뒷부분에 있는 다른 내용까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하려면은 기본수를 적어도 4매독 이상은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지문 5개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서 봤던 거구나 하는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수를 한 번 정도만 정확하게 정독을 하가 이해를 좀 했다 싶어도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 봤던 문장인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수를 먼저 4매독 이상은 적어도 하신 다음에 문제집에 문제풀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의 특성은 이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한 가지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 신청을 받아보면은 이 신청의 대부분이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 말은 3번이 옳은 것으로서 정답 발표가 됐는데 4번 지문도 옳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4번도 정답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식의 이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기준으로 보면은 4번도 옳은 측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3번이 이 문제 출제 기준과 의도에 가장 적합한 답이 된다 하게 되면은 4번으로 처리해 놓고 이 신청을 주장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항상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을 답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도 이 객관식 문제의 정답 선택 요령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가장 옳고 가장 틀린 답 하나만을 정답항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기본수의 3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대부분 판례를 소개를 해놨으니까 문제집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수의 38페이지에 소개된 판례를 정확하게 한번 읽고 그런 자세에서 문제풀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제집에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1번 문제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연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해놨는데, 이 제도 연역 그 변천 과정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자주 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문 5개가 전부 다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지문은 또 출제될 만한 거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엔 우리나라 중개업은 고려시대 객주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해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물론 다른 것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시대 객주에서 기원을 찾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O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 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 말에 객주 상인, 객주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객주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위탁 판매 상인을 가리키는 거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특산품들을 위탁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객주 상인이 직원을 통해서 직원을 두고 그 직원을 통해서 일부 상품을 판매할 때 흥정 붙이는 일도 수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객주 제도로부터 중개업 제도의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번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각회 내지 집주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놨는데 이 유래는 기원은 고려시대 말에 객주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객주에 소속되어 있던 이 흥정 붙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영업을 따로 수행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거간인이다, 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간의 흥정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떤 물건에 따라서 거간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소 거래할 때 흥정 붙이는 거간을 우거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목 거래될 때 흥정 붙이는 거간인을 포목거간 그리고 토지와 가옥이 거래될 때 흥정 붙이는 거간을 집주름, 각회 그 다음에 이 집거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름, 각회, 집거간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 하는 표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그냥 중개업자라는 표현하고는 또 의미 차이가 있죠. 중개업의 대상 물건이 부동산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글자는 중개업의 대상 물건의 범위가 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개업자, 최초의 중개업자 하면 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거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특정되잖아요. 중개업의 대상물이 특정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가옥이 일반적인 부동산이잖아요.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최초를 찾아보자 하게 되면은 각회, 집주름, 집거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업자 하면 거간,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 하게 되면 거간 중에서 집거간, 각회, 집주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57이 됩니다. 3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관점의 내용이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과거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던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잖아요. 세 종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가리키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는 세 종류인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리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없으면서 등록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가지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지문은 X 처리가 되는 겁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최근에 도입을 했죠. 실무교육 이외에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결국 등록 기준으로서 실무교육 이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5철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해서는 그 규정이 마련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도입이 되겠죠. 5번에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명칭, 즉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다 폐지를 했죠. 폐지해가지고 삭제하고 그 신고에 관한 내용을,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입법을 하면서 법이 분리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5철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은 3번입니다. 우리가 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 원래 답항입니다. 문제는 문항이라고 그러고 1, 2, 3, 4, 5 지문은 답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번 답항은 정답항이라 되고 1번, 2번, 4번, 5번은 오답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9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답항 5개 중에, 즉 지문 5개 중에 판례의 입장을 묻는 답항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이라고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답항을 보면은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 O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은, 즉 시행령에 보면은 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2개의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고,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이것만 중개해라, 이런 종별에 따라서 달리 중개대상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 종류의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역농협이나 지역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각 관계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그 각각 관계되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이라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농지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각각 관계되는 그 다른 법률에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래가 됩니다. 2번에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온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답항이 되겠네요. X 처리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를 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출근한 부분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즉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게 의뢰를 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1호와 제9조와 제48조 3호, 33조 7호 하는 이런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처벌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이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중개 의뢰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그 법령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중개 의뢰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한테 중개 의뢰를 했다고 해가 그 불법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지만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은 불법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중개 의뢰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의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번 답항은 4번 답항과 함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 관한 답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민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비교하면은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민법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과 공인중개사법을 비교하면은 상법은 일반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그래서 민사특별법이자 상사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을 비교하자면은 농업협동조합법 왜 갑자기 농업협동조합법이 등장하느냐? 지역농업협동조합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공인중개사법은 오히려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행할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먼저 무슨 법의 적용을 받고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업협동조합도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을 하고 농지의 매매 교환일체 간 중개업무를 하는데 그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지역농업협동조합도 1,000만 원 이상의 보정 설정을 하고 농지의 중개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비교하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거 5죠. 4번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업을 특별히 지역농업에 행할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이 먼저 적용되고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이게 중개계약관계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에 가면 중개계약관계입니다. 그 중개계약관계는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관계는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의 지위에 놓이고 민법 641조지 싶습니다. 6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임인의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으로서 O 답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답항은 2번 이렇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따른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한데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만 읽고 수험생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제죠. 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시험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서 행한다 그랬습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따라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보면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또 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냐면은 지역농협이 요 1번에 중개 업무를 행할 때는 중개업을 할 때는 잘 들어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과 이 규정이 농협동조합법에 나와요. 그러면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슨 법? 농협동조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역농협이 이런 중개업을 행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라도 중개업을 행할 때는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 농협동조합법에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요 등록 규정, 구조가 등록 규정이거든요.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배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 규정인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 즉 등록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1번은 O 이렇게 처리되는 답항이겠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의 규정이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쓴 거냐 하면은, 자,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인 30조 규정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도 민법 750조에 따라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무슨 것과는 별도로, 민법과는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특별 규정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5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문장이 상당히 이제 실수를 유발케 하는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언뜻 보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리되겠지만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은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다 이 말이지. 아닌 자 맞습니다.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적용받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 1항 규정, 48조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 1이 됩니다. 그렇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 입장을 물어보는 답항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는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니까 보수 취급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수 취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니까 두 계약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합의를 했겠죠. 어떤 의사표시 합의가 있었느냐? 중개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었고, 또 그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이 보수 지급에는 정지 조건이 붙었죠.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합의를 본 계약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중개 합의는 명확히 하지만은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는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이렇게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수 지급에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만 성사시키면, 즉 중개를 완성시키기만 하면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시위를 가진 자로서 상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따라서 상법상 상인이라는 사람은 보수 지급 약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영업활동에 상한한 범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 완성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오답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인자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느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사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5번 답항과 2번의 1번 답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2번의 1번 답항하고 3번의 5번 답항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답항을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한번 출제됐던 문장들을 재차 출제하게 되면 이렇게 국어적 표현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출제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그 자체를 외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문장에서 가리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시면은 10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 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 틀린 답항이 되겠죠. 조금 전에 3번 문제에 3번 문항에 4번 답항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판례 입장으로서. 그 3번의 4번 답항과 4번의 1번 답항은 문장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취지의 지문이 되는 거죠. 답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3번의 4번은 오답항으로 냈지만은 4번의 1번 답항은 틀린 답항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상인의 신분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2번 지문.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원래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무상중개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틀림이 없고 그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에 위반했을 때의 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제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제하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즉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는 개별법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다. 앞에 문제 풀면서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협협동조합법이라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라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보수 규정이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만 하지를 않죠.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죠. 그 분양 대행하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분양 대행에 따른 보수에 있어서는 중갱이 완성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 즉 32조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양 대행에 따른 보수는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이렇게 처리하시라 그랬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정함을 따라야 될 것이지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5번 답방은 지역농협동조합의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역농협동조합법 규정, 그 농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은 1번이 처리되게 되어 있죠. 그럼 5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다음의 관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 제1조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제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몇 차례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온 바가 없지만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두 개의 법으로 분리 입법되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분리 입법되면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별도로 또 따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입법된 이후에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제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제정 목적에 관한 문제가 이때까지 출제된 걸 보면은 유사 표현에 주의하면서 정확하게 제정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표현에 주의를 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란의 안에 메꾸어 넣어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항은 3번이 답항이 되겠는데 1번, 2번, 4번, 5번의 답항들은 나름대로 유사 표현들을 가지고 실수하도록 유도를 한 답항들이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제1조를 기억할 때는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들로 제정 목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할 때 유사 표현에 주의하면서 암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정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1페이지에 이제 2절 용어의 정의,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이 6개 용어의 개념 정의를 내두고 있죠. 중개라 하면 그리고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이렇게 6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법 제2조에서 정의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6개 용어를 놓고만 보더라도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별개로 정의 내려놨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단어와 이 단어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단어와 이 단어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 단어와 요 단어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용어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알았어요? 이 공인중개사라고 5글자만 표현하게 되면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3사람의 공인중개사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용하지 않는 단순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류의 공인중개사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 요 5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는 이 3종류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요 사람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또 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2조 1호에서. 근데 여기서 정의하는 문장 속에 그 밖의 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라는 표현 속에는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 말은 결국 저당권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 행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1번 판례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출제하게 되겠죠.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하는 말은 결국 요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면은 중개대상 권리고, 포함되지 않는 권리라면은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질권이죠. 그 질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결국 질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질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인데 그러한 중개 대상물에는 질권이라는 것이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질권, 권리 질권밖에 없는 거죠. 소위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판례는, 이거는 중개행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 단독 중개다, 공동 중개다, 국내 중개, 국제 중개, 공인 중개, 사중개, 지시 중개, 참여 중개 여러 가지 이론적 중개 유형들을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독 중개도 중개요. 그다음에 공동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 당사자로서 의뢰받아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면 이게 단독 중개가 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는 공동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중개도 중개요, 단독 중개도 중개니까 이 2번 문장은 O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 중개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3가지를 부동산 중개 3요소로 한다는 거죠. 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 3요소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부동산 중개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답항은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해놨는데 두 부분이 틀렸네요. 부동산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자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바로 법률행위고, 그 법률행위인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행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중개이기 때문에 민사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을 변경한 행위,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요 행위가 중개행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거래 계약은 법률행위지만은 이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알선하는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하는 표현이 잘못 표현된 거죠. 그리고 이 중개는 이 거래계약이 상사거래계약이 아니라 민사거래계약이고 민사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중개니까 이 중개는 민사중개지 상사중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항이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라는 것은 무상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서 왼쪽 페이지 10페이지에 4번 문제에 2번 지문 있죠. 무상중개계약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와 그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판례 입장을 보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무상중개행위도 결국 공인중개사법 25조 규정의 확인설명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고 30조 규정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하면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번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